중국의 해양 굴기 저지는 결국 한국 손에 달려있다. 최근 중국의 캐터펄트를 장착한 003형 푸제남 항공모함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항모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40년 만에 독자 설계된 항모이자 유일하게 미국 이외의 나라가 완성한 전자식 사출기가 장착된 대형 항모인데요. 중국은 현재 푸제남에 대한 시운전 및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는 대로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원양 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최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싼둥함은 제1도련선을 돌파했는데요. 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해양작전 반경으로 1, 2로 나눠져 있는데 1도련선은 한국 서해와 남해 그리고 일본 쿠릴열도 필리핀 서쪽을 잇는 구역이며 이 도련선은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괌과 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잇는 구역으로 중국 해군이 미 해군에 대항하여 본격적으로 태평양 바다에 대한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중국 항공모함의 개발 및 운용은 단순히 중국의 과학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함이나 또는 대만 수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아닌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며 태평양 바다의 제해권을 쥐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현재 중국이 구축한 해양 전력만으로도 대만을 압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 군함 규모를 이미 앞서고 있으며 총 배수량 300만 톤으로 15만 톤의 대만을 수량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중국의 항공모함은 철저히 해양 패권이 목적이며 이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중국과 해양 국경을 접하고 있어 서해 경계 문제가 있고 이 여도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잠재해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 수가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랑하는 신형 중국 항모가 겉에서 보여지는 규모와 달리 실전에서는 무용지물 수준이라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진수 이후 동력 테스트를 포함한 계류 상태 테스트를 진행해온 푸제남은 여러 시험 항해를 통해 항모의 추진력과 전자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하이난성 인근 바다에 포착된 푸제남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어부들에 의해 촬영된 푸제남은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예인선이 대기해 있었으며 심지어 푸제남의 속도가 약 10노트에 불과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푸제남이 배출한 검은 연기는 마치 증기시대를 떠올리게 했으며 이는 동력 시스템의 저조한 성능으로 인해 출력에 문제를 겪고 있고 심지어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죠. 사실 푸제남의 동력체계 성능 미달 문제는 개발 초기 당시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첫 번째 대형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한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국 항모 최초로 전자식 사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전자 캐터펄트 또는 이멀스로 불리는 해당 장치는 함재기의 이륙을 돕는 장비로 증기식에 비해 30% 이상 높은 에너지를 발휘하여 연료와 무장을 더 많이 실은 함재기를 여유있게 이함시킬 수 있고 또 더 빠르고 많은 소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요. 사실상 항공모함의 공격력이 함재기의 소티와 무장량에 있기에 이멀스는 항모 전단의 위력을 수배로 늘려주는 게임 체인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멀스에는 이런 수많은 장점을 상쇄하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톤의 함재기를 짧은 거리에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100에서 200메가줄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에너지를 구현하려면 100메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포드급 항모에 처음으로 이멀스를 도입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기존 니미츠급에서 사용하던 A4W 원자로 대신 신형 A1B 원자로를 도입했는데요. 출력 550메가와트급 A4W 원자로 2기는 니미츠급의 충분한 전력을 제공해왔지만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이멀스를 4기나 설치한 포드급에게 A4W는 턱없이 약한 원자로였고 이 때문에 열출력 700메가와트급의 A1B가 도입된 것입니다. 항모에 들어가는 이 작은 원자로 2기가 우리나라의 과거 표준형 상용 원자로인 OPR-1000 한 기의 열출력 절반에 육박하는, 다시 말해 중수도시 하나를 감당할 만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푸제남에는 3개의 이멀스가 설치되어 있어 한 번 함재기를 사출하는데 100메가와트가 소요되는데요. 문제는 이 푸제남에는 이만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푸제남은 원자로가 아닌 보일러를 사용하는데요. 중국 CCTV 관찰자망에 따르면 푸제남은 싼둥함의 구형 보일러를 개량해 출력 10%를 향상시킨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
전기 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톤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이멀스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데 푸제남보다 작은 45,000톤급 아메리카함이 확보한 전력량이 178메가와트 정도이니 푸제남이 얼마나 큰 전력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실제 전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항공모함이자 떠다니는 값비싼 미사일 표적 선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모함이 갖는 의의는 현시적 효과에 있다며 대형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타국의 도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조차도 푸제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중국이기에 불가능한 것이죠. 푸제남이 현시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량의 함재기 탑재 및 소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이멀스가 겪는 전력 부족 문제는 함재기의 무장 부족으로도 이어지며 특히 중국산 전투기의 고유적인 특성인 낮은 출력과 높은 중량 문제로 인해 가뜩이나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재기 운용이 불가한 푸제남은 현시 효과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 지상 미사일 체계와 공군 전력, 해군 전력을 대적하려면 중국 전투기는 많은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무장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아닌 오히려 지상 공항에서 띄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과는 거리도 가까우니까요. 즉 중국산 항공모함은 한국에 있어 맞추기 좋은 고가 표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요. 중국산 전투기의 저출력 고중량 문제는 이미 랴오닝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현재 남중국해에서 운용 중인 랴오닝호는 사실상 함재기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습니다. 미해군 구축함들 역시 랴오닝호의 전투기들이 이륙할 때 견지하기는커녕 잘했다며 박수를 쳐주고 귀엽게 보고 있는 지경이니까요. 중국은 애당초 공군의 주력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을 함재기로 개조해 푸제남에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37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제니10을 함재기로 개조할 경우 이륙 중량이 40톤에 달하고 또 WS-15 엔진 개발이 지연되면서 출력 문제도 갖게 되자 중국은 갑작스럽게 더 작은 사이즈인 FC-31을 함재기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해서 만든 전투기가 바로 FC-31이죠. FC-31의 경우 WS-13E 엔진을 통해 이미 제니10을 압도하는 추력대 중량비를 달성했고 한술 더 떠 추력이 더 향상된 WS-17까지 개발되고 있으므로 WS-15 엔진 개발에 실패해 제니10이 미완성작이 될 경우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당초 푸제남이 겪는 동력 문제가 이토록 심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FC-31의 70기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에 중국은 푸제남 진수 후 바로 004형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003형의 성능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004형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푸제남이 겪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중국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이 지도되고 있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전력이 미국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현실적 대응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 넥스원과 하나가 개발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일 강국 한국은 탄두의 화력뿐만 아니라 유도 체계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이자 최다 유도 미사일 체계 수출 업체인데 LIG 넥스원의 대표 무기 체계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함 유도 무기인 해성, 영문명 시스타는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콜롬비아 해군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해상민병대 선박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면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성의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력으로 한국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최근 ADD 종합시험장에 설치된 지상 발사대에서 성공적인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시험 발사를 통해 공개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에는 미사일 앞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해성이나 혐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러시아가 만든 P-800 야원트 초음속 미사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사실을 토대로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 야원트가 지닌 재원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닐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야원트는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대함미사일로 시스키밍 능력을 갖추었는데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 역시 테스트 영상에서 시스키밍 방식을 통해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전장은 6.6m 이하, 최대 직경은 530mm이며 발사 총 중량은 1.5톤인데요. 400에서 500km의 사거리에 순항 속도는 마 3 이상이며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도 제어, 스텔스 설계, KU밴드 레이더와 열 영상 장비 및 가시광선 탐색기를 모두 차용한 다중 모드 탐색기를 통해 적함의 약점을 타격하거나 재밍에 대한 높은 대응 능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성을 개발할 당시부터 러시아에게 대한미사일 공격 알고리즘이나 네트워크 사용 방법 등 중요한 기반 자료를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회피 기동 능력도 P-800 야운트 동급 이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특히 러시아의 야운트 미사일의 발당 단가는 약 15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구축한 대규모 생산 라인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로 인해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100만 달러 아래로 양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지상 이동형 발사대에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운트는 함대함, 지대함 버전이 운용 중이지만 한국은 지대함 버전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의 프리즘 미사일의 운용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에이테킴스의 후속 모델로 사거리 500km의 차세대 유도미사일 프리즘을 개발 중에 있으며 최근 차륜형 MLRS인 하이마스에서 발사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직경이 530mm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천무 다연장 로켓포에 총 4기가 장착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궁극적으로 총 367문의 천무를 운용할 예정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천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최대 1468발의 대함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맥스 파워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단도 꾸리지 않고 나홀로 항모 놀이를 벌이고 있는 4개의 항공모함은 그저 천무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맛있는 하루 식사거리가 될 뿐인 것이죠. 오늘의 한 줄평, 중국 항모의 최대 장점, 침몰에도 전투기는 멀쩡하다. 안 싫었으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